자, 수요 공급입니다.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다고요. 근데 대체로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자, 기존에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머리를 3번 흔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 깨끗하게 지워요. 깨끗하게 지우고 지금부터 새롭게 갈 겁니다. 강의는 강의하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개론 강의는 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백지가 훨 좋아요. 기존에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머릿속에 다 지우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되었을 때가 5문제입니다. 5문제. 근데 5문제가 출제될 이유가 없어요. 수요 공급은 2문제만 딱 출제되면 돼요. 그럼 전체 문제를 다 물어봐요. 5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디테일하게 다 물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요 공급에서 만일 2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1회 시험 기준으로 유일하게 탄력성이 안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기준이 아니라 1회 때부터 탄력성은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은 안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탄력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탄력성이 또다시 2문제로 갈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블랭크 나와 있죠. 안 나왔다고 돼 있죠. 근데 출제가 안 됐다기보다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여기서 같이 나왔거나 여기서 같이 나왔거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그냥 어느 파트이든 다 시험 문제이다. 단지 하나하나 출제하면서 문항수가 4문제 내지 5문제로 갈 거냐, 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물어서 문항수를 줄일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 다뤄봅시다.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합시다. 수요가 뭔가요? 수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소비하는 것. 오케이. 수요가 뭐죠? 그럼 표현을 바꿔볼게요. 수요자는 뭡니까? 수요자. 오케이. 사려는 사람. 물건을 산 사람이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수요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봅시다. 이게 수요의 정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유효수요. 유효수요가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정의 속에서 우리가 시험 기준으로 키워드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유효수요. 하나는 일정 기간. 하나는 일정 기간. 자,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28페이지 한 가볼까요? 28페이지에 큰 1번에 부동산 수요 돼 있죠. 갈로 1번 수요의 개념. 수요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 2, 3 보입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오늘은 지금 그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설명 놓치면 안 돼요. 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유효 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돌이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돌이 생각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돌이는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갑돌이는 수요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아파트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평대가 26억 합니다. 막둥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자, 반포에 있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둥이는 욕구는 있다고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 돈은 있다 없다? 돈은 없다? 그럼 막둥이는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유효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 막둥이처럼 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욕구는 있는데 아직 돈이 없다. 그런 상태를 잠재수요라고 불러요.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잠재수요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재수요는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돈은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막둥이도 소득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부른다? 유효수요. 그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유효수요의 정의.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유효수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욕구 더하기 구매력. 구매력.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폐 가치예요. 자,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OX 결정해 보세요.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한다. 다시,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한다. 오. 고민하지 말라고요. 반드시라는 절대적 의미가 들어가면 X라 그러는데 개론은 오히려 O가 더 많아요. 개론에서는 절대적 의미가 들어가면 90%가 O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절대적 의미가 들어갔을 때 O라고 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지금부터 이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머리 맑게 하고 시작할 겁니다.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하세요. 자, 메모할 거 없으니까 펜 놓고. 자, 머리 맑게 하세요. 일정 기간. 보세요. 일정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 기간이다. 유량 또는 플로라고 표현합니다. 개론은 수업 시간에 영어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영어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안 주고 한글로 플로우. 정말 유치하게. 아이씨, 영어를 주는 게 더 낫지. 자, 수요는 일정 기간이다. 두 번째, 욕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유하고 있는 하면 틀린다고요.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개념. 세 번째, 유효 수요. 사고 싶은 마음에다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효 수요 가지고 있는 PPT 파일이 저는 정품을 사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정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연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일단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정품을 쓰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와요. 항상 최신 버전입니다. 그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학원들한테 보냈더니 다 깨어져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얘네들이 버전을 좀 상향시켰더니 대부분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깔끔하지 못했어.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들었냐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처분 소득은 단어 배열이 일본식 배열입니다. 그래서 젊은 학자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유효 수요,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처분 가능 소득. 뭐라고 정의합니까? 욕구 더하기 구매력. 자, 이게 수요의 성격인데 이제 우리는 1번을 할 겁니다. 일정 기간에 대립되는 말을 일정 시점이라 그럽니다. 저량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스톡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유하고자 하는, 샀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욕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틀린다고. 이는 샀다는 뜻이죠. 이렇게 놓으면 X.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사고 싶다, 샀다 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이렇게 놓는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번 일정 기간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자, 오늘 유량, 저량 끝냅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유량과 저량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내용이 내년 10월 마지막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량과 저량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자, 유량, 저량 먼저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 그림 하나를 구경해 봅시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었대요. 그래서 현재 100리터가 지금 물이 모인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방금 표현을 어떻게 했죠? 시간당 이렇게 했죠. 시간당, 1시간당, 10시간당, 1년 단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요. 유량이라고 해요. 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얘는 방금 뭐라고 읽었었죠? 현재 100리터가 모였다. 현재 저량입니다. 그래서 유량이다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1시간, 한 달, 1년 이런 시간적 개념들. 그걸 뭐라 부른다고? 유량, 플로라고 부른다고요. 현재 어떻게 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정 시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량 또는 스톡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표현하세요. 막둥이. 키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막둥이의 키가 얼마인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유량이 전량인지 말해야죠. 개인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지. 키. 자, 키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2020년도에는 170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170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키가 얼마냐고 물었죠. 그럴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대입했을 때 매끄럽게 해석이 되면 유량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대입했더니 어색해요. 그러면 저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키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저량. 감 잡으시겠습니까? 막둥이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몸무게를 말을 해봐. 저량. 오케이. 아시겠죠?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달에는 50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50kg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저량. 감 잡았겠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제일 뒤에 분요. 용돈이 얼마입니까? 본인의 용돈. 주부님들에게 용돈을 물어보면 용돈이 없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게 용돈인데. 자, 용돈이 어떻게 됩니까? 유량? 오케이. 한 달 동안이라는 말을 써버렸으니까. 자, 저 표현을 바꿔볼게요. 막둥이는 용돈이 얼마입니까? 말해봐. 본인의 용돈. 금액을 말해보라고. 아니, 금액을 일단 말해봐요. 금액을. 용돈이 얼마죠? 본인이 용돈이 없어? 본인이 한 달 동안 쓰는 금액. 용돈이라는 개념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받는 것, 이게 용돈이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것. 그러니까 주부님들에게 용돈이 얼마니까 나는 누구한테 받는 게 없으니까 난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한 달 동안 쓰는 것. 또 주부님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안 쓴대요. 거짓말은 됐다 잘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다 용돈이니까. 막둥이 용돈은 진우 나가야 되는데. 막둥아 너는 용돈 얼마니? 금액으로 말해줘. 금액. 100만 원? 막둥이는 용돈이 100만 원이랍니다.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다고요? 1년에 100만 원 쓴다는데?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요? 하루에 100만 원 쓴다는데? 의미 아시겠죠? 시간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요. 이렇게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야 의미가 정확해지죠. 그럼 방금 되돌아보세요. 1시간당 10리터씩. 자, 그냥 아무런 말 없이 10리터씩 물을 부었다. 그럼 많이 부은 겁니까? 적게 부은 겁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그 내용의 의미가 보다 더 정확해진다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유량. 근데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면 더 어색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량. 유량과 저량이 이런 거라는 거 빨리 파악해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시력은 어디에 속합니까? 시력, 절양, 급여. 얘는 2번은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시력은 안 오는 거니까. 자, 급여, 월급, 연봉. 월급, 또 기출 지문이에요. 연봉. 여기는 시간이 다 들어가 버렸죠. 월, 연. 그럼 당연히 유량이죠. 자, 계속 바꿔볼게요. 소득. 가능하겠죠? 급여에서 다 파생된 것을 묶어버립시다. 급여, 소득, 수입. 다 묶어서 유량.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1,000만 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급여는 유량. 자산. 자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평소 뭐라고 쓰느냐? 재산이라는 말로 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내 평생 10억이라고 할 겁니까? 현재 10억이라고 할 겁니까? 현재. 그럼 뭐가 된다? 절약. 소비. 1번을 뺀 나머지는 다 시험 문제입니다. 소비. 소비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계부죠. 1시간 동안 소비했던 것을 기록을 하든 10시간 동안 소비했던 것을 기록을 하든 즉 소비는 유량 개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암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가봅니다. 첫 번째, 자, 지금 머리 맑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니까 바로 끝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씩 읽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순영업 소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보는 걸로 합시다. 소득. 같은 걸로 보면 되죠. 그죠? 같은 걸로 그냥 보자고요. 예. 자, 다 묶어버립시다. 그러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아까 급여, 임금, 소득. 그러니까 급여를 받은 것만큼 내 소득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다 묶어버립시다. 유량. 그 다음 두 번째, 연간, 연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량인데 이거 없다고 전제합시다. 이자 비용. 없다고 전제하고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 얼마 부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월 100만 원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앞에 연이라는 말이 월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자 비용만 뜨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유량이라는 거. 자, 지금 바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거 이외에 그 어떤 생각도 전제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힘든 이유가 쉬워요. 쉬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본인이 자기적인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유량이 절량으로 바뀌어버려요. 절량이 유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대로 똑같이 사고해요. 똑같이. 그래야 혼돈되지 않아요. 지금 하는 내용은 10월 마지막 주에도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 시험 직전까지. 기초고 심하고 이런 개념 없어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앞에 거는 큰 의미 없으니 거래량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거래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다 묶어봐요. 시작. 거래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다 묶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2020년) 아파트 생산량이 100단위. 근데 실제로 수요된 것은 70단위. 그럼 나머지 30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 재고량. 잘 보세요.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이 활동치는 유량, 그 활동의 결과치는 절량. 활동치는 유량, 활동의 결과는 절량.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다시 거래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수요량 다 유량. 근데 재고량은 저량. 재고량은 저량. 자,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유량과 저량은 반드시 지금 처리하고 끝냅시다. 자, 그 다음 지대라는 말이 보입니까? 지대. 자,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지대 수입이 한 단어가 아니고 지대 따로 수입 따로 각각 단어를 합쳐 놓은 거예요. 자, 펜 잡고 하나만 적어 볼게요. 지대. 대립되는 표현은 치가. 치가라는 말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지대라는 말은 임대료.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고 계시니까 임대료 얼마를 부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임대료 얼마나 부담하십니까?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빨리. 월 100만 원입니다. 연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쪽은 유량.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 얼마입니까? 이번 달에는 10억이에요. 다음 달에는 9억 할, 웃기지 않습니까? 현재 10억 이렇게 해야죠. 저량. 그러니까 치가나 가격은 저량, 지대나 임대료는 유량. 그러면 여기도 지대, 여기 임대료 같은 말이죠. 유량. 당연히 수입은 다 유량으로 처리했으니까. 자, 인구 증가율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요거부터 한번 봐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와 소비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저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소비는 구경했었죠. 투자도 마찬가지. 자, 투자 월 10억 투자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나 소비 유량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소득이죠. 투자하는 이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득은 유량, 그래 투자도 유량. 자, 그 다음 표현 하나 보세요. 신규 주택이라 그랬습니다. 신규 주택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2020년도에 생산된 주택은 100만 가구다. 이렇게 나와요. 2020년도에 1년 동안 생산된 아파트는, 그래서 신규 주택이라는 표현은 유량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재고주택. 재고주택은 뭐가 된다고요? 저량. 재고주택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쓴다고. 재고량. 재고주택은 현재 존재하는 것. 일산에는 주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쏘리, 개낭을 물었습니다. 관심 없죠?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신규, 재고 구분하세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세요.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인구 증가율. 표현 잘 봐요.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인구수. 인구수는 저량인데 인구 증가율은 유량이에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현재 5,32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인구수는 저량이라고요. 그럼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 시점에서 2020년도 인구 증가율은 모르죠. 2020년도 인구 증가율은 2021년도 넘어가야 되죠. 지금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만 이제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를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중국이 발표하는 인구수보다 실제 인구수가 많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인구수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민증을 안 받는 사람들, 민증을 안 받는 사람도 인구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네들에 대한 포착은 상대로 잘 안 되죠. 민증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국가가 일일이 관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정안에 말입니다. 민정안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50개 정도를 입력해 놓자라는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혈액형 들어가 있고 뭐 키도 들어가고 등등등.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개인의 정보가 완전 노출되는 거예요. 누가 그 내 개인 나를 악용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50개 정보만 보더라도 나의 성향을 완전히 다 파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자꾸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남겨놓는 것도 점점 찜찜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바로 QR 카드로 뭐 QR 코드 그렇게 좀 대체시키는 거고요. 자, 갑시다. 그런데 인구수는 저량인데 인구 증가율은 유량이 돼요. 그럼 인구 증가율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1% 인구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인구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소한다 그러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 기자 말을 정확히 들어야죠. 그 기자들도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인구수가 감소하냐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구수는 계속 증가해요. 단지 뭐가 문제냐? 증가되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되는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구가 증가는 하되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자꾸 지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이 경제활동을 해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20대로부터 뭘 받을 거면 국민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삼촌 이모들은 우리 막둥이들한테 평소에 잘하세요. 막둥이들이 연금 안 내면 연금 못 받아요. 막둥이들이 내는 연금과 연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젊은 층이 줄어드니 노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수명은 이제 120세를 간다는데 그럼 이제 젊은 층들이 대체 얼마를 내야 노년층에 대한 연금을 제대로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문제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적어드니까 이모와 삼촌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겠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젊은 층들이 훨씬 많아서 많은 연금을 넣어서 그리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지금 머리 아픈데 공부 안 할 거죠? 그렇죠. 자, 인구 증가를 구분해봐요. 자, 근데 이걸 제일 밑에 걸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첫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인구수 저량이죠. 저량의 변동분, 인구 증가율, 유량. 저량은 저량인데 저량의 변동분, 유량. 통화량, 저량인데 통화량의 증가분, 그럼 뭐가 된다고요? 유량이 된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유량들을 다시 보면서 입력합시다. 시험 문제는 이 범위 안 벗어나요. 이 안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한 3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계속 암기하는 거죠. 첫 만남이니까 설명했던 거예요. 막둥이. 제가 막둥이라면 다 막둥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막둥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막둥이야. 막둥이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50명 이라면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평생 50명입니까? 현재 50명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한 친구 수 뭐가 된다고요? 저량. 되시겠습니까? 저량. 합격입니다. 친한 친구 그리 많으니 인간성이 아주 좋다는 얘기인데. 그 인터넷에서 그 핸드폰으로 보다가 책
그러니까 책에 대한 꼭 내용들을 요새 많이 나오대요. 그래서 하나를 봤더니 부부 두 사람이 갑자기 둘 다 퇴사를 했대요. 막막했는데 친구 한 명에게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쾌하게 오케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을 했대요. 갑돌이가 지금 상황이 그러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근데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 전화가 오더래요. 너 얼마나 필요해? 그런 일 있으면 말을 좀 해야지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 자기가 좀 더 수익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갚았다라고. 이렇게 그건 정말 멋진 삶을 산 거 아닌가요? 합격이야. 자, 유량. 자, 재량 가봅시다. 첫 번째 재고량이고, 자, 이거 표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120%. 여러분들은 표현만 하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2020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20%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절약. 제목 읽으세요. 다시 대표적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게 실물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자산이든 또는 그냥 자산이든 그냥 가격이든 다 똑같아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실물자산이니까. 절약. 매해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통화량. 통화량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와 질문하시는 분은 통화량을 다 뭘로 생각하느냐? 핸드폰 통화량을 생각해요. 그럼 핸드폰 통화량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유량이 돼버리거든요.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 현재 160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화량은 절약.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지금 계속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통화량이 증가할까요? 현금을 가진 자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 돈들이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 버리면 그 시장의 가격이 급등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는 늘 불안한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기업을 사냥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단순히 계산해 봅시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와 달러 가치를 비교하면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보다 몇 배 높죠? 10배죠. 그걸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경우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경우하고 단순히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10분의 1 싸게 산 거죠. 그죠? 걔네들 돈의 가치 우리보다 10배 높으니까. 그럼 달러의 일정량들이 국내로 유입돼 버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그래서 개미들이 막 들어오는 거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죠. 일시에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딱 법으로 일정한 양만. 그러니까 싱가포르 주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완전 자유라니까.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순시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잘 보고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그리고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미리 물어봐요. 언제 들어갈 건지.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사고 팔기 1시간 전에 팔면 엄청난 대박이니까. 자, 그 다음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대한민국 한국은행 금고안에 있는 달러 보유량이죠. 그러니까 현재 600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절약.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1분 드릴 겁니다. 1분 후에 시험 볼 겁니다. 자, 1분.
31회 올해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로 만날 건지 아니면 지문 하나로 만날 건지가 문제일 뿐 늘 이렇게 출제됩니다. 답은 몇 번? 오케이, 3번 합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산, 저량, 소득, 유량, 소비, 유량, 통화량, 저량, 자본. 자산도 저량, 자본도 저량, 부채도 저량. 너 부채 얼마니? 한 달 동안 1억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1억입니다. 자산, 자본, 부채, 공이다 다 저량. 여기서는 키는 신규주택, 유량.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놓는다고요. 유량과 저량. 시험 문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숙지하면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